그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채널A 뉴스하고 어느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홍장원 차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했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TV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통화했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제가 환갑이 났지만 한동훈 대표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전화한 적 없습니다.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때 그 계엄 선포된 당일에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사직서를 내라고 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지시를 국정원 1차장이 따르지 않았다. 그 이유가 유일한 겁니까? 아마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제일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지시한 거였어요. 근데 그 지시를 왜 국정원장을 안 거치고 1차장한테 바로 했나요?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냥 길 가다가 급발진 차에 치이거나 지나가다 떨어지는 돌에 맞은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셨죠? 그러면 그런 지시를 국정원장한테 받은 적은 없는 건 맞습니까? 저는 1년 넘게 하여튼 수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대통령님께 직접 뵙고 보고 드린 적은 있어도 전화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전화에서 구체적인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실이 14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목적은 없고. 누구를 잡아라, 예.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 없었고 예. 이런 말씀을 자꾸 공개적으로 드리긴 뭐하지만 하여튼 이번 아니,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정보가 없는 저로서는 방첩사에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싹 다 잡아들이고 방첩사에 뭔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으로 추정했을 뿐이고 대통령님께서 빠지셨던 그 목적어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 사람들이 체포 명단이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장이 2차 계엄 가능한 사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근거가 뭔가요? 예, 제가 12월 6일 11시 반경에 정보위원장실에서 정보위원장과 여야당 간사에게 12월 3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추정이자 판단이지 어떤 정보 보고에 근거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보 관료로서의 오랜 경험상 지금 최근에 있는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2차 계엄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2차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정보위원장께 보고 드린 건 사실입니다. 왜 근거가 뭡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십니다. 제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볼 때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또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다 또 의지를 꺾지 않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김영현 국방장관을 경질합니다. 아마 경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김영현 장관이 경질된 다음에 그 다음 신임 국방부 장관을 추가 임명하기 위해서 노미네이션 하는데 제가 그때 제 판단으로는 김영현 장관이 뒤로 물러났지만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왜? 김영현 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그 후임 국방장관이 추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경질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런데 당시 방첩, 특전, 수방 관련된 부분 모든 당시 계엄국의 순회는 멀쩡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장관도 김영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분의 군 지휘관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 사령관님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국회에 진입할 때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내가 내란죄로 소추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사령관은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와는 달리
훨씬 더 강하게 군사적 개입에 개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의 의견을 몇 분한테 내니까 야, 못 봤어? 국회에서 시민들이 미니까 군인들이 밀려나잖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라서 그런데 군사의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 더구나 첫 번째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두 번째 만약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똑같이 국회에 사람들을 몰려와서 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계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겠죠. 전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네. 증인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5일 경질되기까지 이재명, 우원식, 박지원, 기타 민주당 의원과 전화, 카톡,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 있나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있나요? 한번 회신 오면 확인해 보시죠. 의제 125호증에 제가- 다시 이를 재생해 제가 주십시오. 의제 여기가 125호증에 이를 재생해 재판정이긴 주십시오. 하지만 저기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네.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준엄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호출하셔서 당연히 국민의 의무로 여겨온 겁니다. 저 지금 공직자가 아니고 무직인 개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생해 주십시오. 시간이 갑니다. 예, 그런 그 증인의 어떤 통화 내역 조회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증인의 위치에서 증인하는 것이 맞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재원이 선포되고 0시 2분에 제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고 홍장원 1차장은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2시 28분경에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네. 다음은 이렇게 다시 주의를 줬습니다가 그 박선원 의원의 워딩입니다. 증인은 국정원 1차장인데 야당 국회의원에게 주의를 받고 업무를 보고하는 사이였나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정보위 간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처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국회에 있는 상임위에 예를 들면 국정원 입장에서는 정보위하고는 수시로 정보위원회를 열고 때로는 정보위원장이나 정보위 간사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뭐 물어본다거나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이렇게 왕왕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6일날 정보위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된 의원은 누구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증인이 6일날 정보위에 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보위에 나오라고 합의를 진행한 의원이 누구냐고요? 그거는 12월 6일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던 신성범 정보위원장이십니다. 증인이 제출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전화 통신 내역입니다. 이건 증인이 제출한 겁니다. 저희가 조회한 게 아니라. 네. 예. 네. 56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국정원 1차장으로 임명되기 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국정원 특보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국정원장 특보로 증인과 함께 근무했던 김모 공작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예.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원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100억 넘는 대북 공작금을 띄어먹었거나 홍콩의 호화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제가 해외를 담당하는 차장이기 때문에 해외 거점 운영하는 부분에서의 돈을 모아서 위에다가 상납했다는 부분의 얘기까지 네, 증인 묻지 않은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를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셨겠습니까? 어쨌든 그 루머의 주인공이 증인인 건 맞죠? 증인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그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방금 전 증인이 증언하기 전에 이 심판정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증언을 하고 갔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문제된 그 증인의 메모를 여기 화상기에 띄우고 오면서 똑똑히 이것은 기본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형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명단,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어떤가요? 당시 뭐 이미 통화 내역도 나와 있고 통화 시간은 나와 있는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어떤 명단이 있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죠. 네, 다음 질문, 저는 다만 다음 질문 좀 여인영 여쭙겠습니다. 사령관으로부터 시간이 11시 없어서요. 6분에 이야기하는 여인영- 걸 들었을 뿐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당시 증인과 통화할 때 엘리베이터 안으로 오르내리면서 아주 분주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명단을 말할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방첩사 간부들도 체포 명단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체포 명단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널리 알려져 있듯이 방첩사가 출동한 것은 단 두 방향, 국회와 선관위 관련뿐입니다. 증인이 명단에 열거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와 선관위 방향과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뭐 특별한 연관성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은 거고요. 그럼 우리 변호인께서는 그 10명, 10여 명의 명단을 제가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12월 6일만 하더라도 네, 제가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죄송합니다. 제기했지만 시간상요. 지금 제가 이미 다음 방첩사에서 질문을 똑같은 여쭙겠습니다. 명단이 확인됐다고 언론에 나왔던데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만난 사실 있죠? 김성훈 경호처장 만난 적 있죠. 같이 그때 출석하 있는 증인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김성훈 경호차장이 증인한테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증인이 미안하다, 가름말을 잘못 탔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성훈 네, 그럼 제가 다음 경호차장이 질문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좀 그만하시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증인의 명단 속에 이제 김어준 씨가 있는데요. 이 그 피청구인 대통령은 선관위만 이야기했고 여론조사 꽃 경우에는 알고 난 다음에 중단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여론조사 꽃 경우에는 그 출동한 인원 자체가 선관위와 관련되어서 선관위, 과천 그리고 관악 그 다음에 연수원 세 곳과 여론조사 꽃 이렇게 여인영 사령관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묶였기 때문에 IT 요원들이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의 이런 명단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변호인님, 제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작전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책임지는 책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도와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뭘 도와줄 건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그때 그 여인영 사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그 직후에 그 피청구인이 12월 3일 오후 10시 밤 10시 53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청구인이 뭔가 흥분해서 자랑하듯이 이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하셨죠. 다소 주관적인 얘기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당시의 통화 내용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대상자, 즉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누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한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2시 58분경에 피청구인의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거셨죠. 방금 그 변호인께서 물어보신 대로 뭔가 지시를 하셨는데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 목적어가 없었던 부분을 저는 두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하나는 저는 1차장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이미 그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했나, 그래서 나중에 한번 원장님한테 들어봐라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방첩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겠다 한 그 두 가지 정도의 추정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누구를 잡으란 말입니까? 라고까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시 58분경에 여인영 사령관에게 이제 전화를 거셨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마 전화가 두 번으로 나눠질 겁니다. 이미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인영 사령관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를 했고, 전화해서 제가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제 얘기가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메모를 해서 그 메모에 근거해서 또박또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 여전히 그 여인영 사령관은 저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부분에 있었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에게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여인영 사령관이 당시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 통화를 하셨는데 처음에 22시 58분경에는 이제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여인영 사령관이 뭔가 지시를 하느라고 바빴고, 그래서 증인과는 제대로 대한 대화를 못했다고 이렇게 검찰에 진술하셨는데 이게 네. 사실이죠. 예. 그리고 그 후에 23시 06분경에 여인영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를 거셨죠. 네. 이때 이제 증인이 말씀하신 부위로부터 연락을 받았어라고 하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처음에는 이제 뭔가 말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은 증인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네. 여인영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네. 그 증인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으셨나요? 예, 받아 적었습니다. 그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 메모는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입니다. 그 증인이 작성한 메모 맞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저에 갔었고, 관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지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왼손잡이라서
글씨 제가 조금 좀 흘려 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네, 증인의 말씀은 요 위쪽 그 체포 명단이 적힌 부분은 제 메모를 제가 막 쓴 메모를 보고 제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 적은 거고 예. 요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부분은 제 그 메모에다가 당시 사령관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제가 그 위에 덧붙여서 메모를 해 놓은 겁니다. 예. 이 메모를 보면 처음엔 14명이라는 기재도 있고 16명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그 후에 이 16명이라는 기재가 이제 삭선 표시돼서 지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검찰 조사에서 여인형으로부터 총 16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연 판사도 체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혹시 증인이 기억하는 체포 명단이 총 16명 맞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때 그 밤에 서서 막 메모를 하는데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체포 명단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은 뭔가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메모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표시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조사 그 아래쪽에 별표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말을 기재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인영은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겁니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뜻은 체포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서 두 개 조로 나누어서 조별로 순차로 검거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하고 조사한다는 의미 맞나요?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증인은 요 체포 명단 14명에서 16명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영장 없이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증인은 여인영의 위치 추적 요청이 영장 없이 위법한 방법을 써서라도 체포 대상의 위치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당시는 비상계엄 상황하였고 대통령이 지시면 상당히 초법적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잠시 고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은 답변을 생략하고요. 아닙니다. 여인영과의 통화 당시 방첩사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비상계엄 관련 임무 중에서 경찰과 협조해서 국회 봉쇄하는 것 그리고 체포주 운영 말고 다른 내용은 더 없었습니까?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은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지시한 방첩사 지원을 체포조 임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체포 지시가 피청구인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명단에 나와 있는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두 번째는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던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추가 사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1월 22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을 좋아했다. 대통령이 시키는 것은 다 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셨죠. 네. 그런데 체포 명단을 듣고 체포를 도와주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인가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제가 대통령께서 딱 잡아드리라는 지시를 받고 누군가 잡는구나. 방첩사에 지원을 하라고 지시하실 때 저는 속으로 어떻게 추정하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뭔가 좀 놓쳤는데 방첩사가 한 건을 했구나. 지난번에 국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국내라고 그러는데 국내가 아니라 군대 내에 방첩사가 군을 담당하니까 그래서 군대 내에 어떤 그 간첩단 사건을 방첩사에서 적발했기 때문에 지금 방첩사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원에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도 동원이 돼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급하게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런 추정을 가지고. 근데 명단을 딱 받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많이 달랐고 사실은 지금도 이런 분들을 왜 체포해서 구금해서 감금 조사하려고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항입니다. 증인의 진술 조서입니다. 증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진술인에게 체포조 명단과 체포 지시는 대통령님의 뜻이다 내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말한 사실은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답했죠.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아니 수사관이 이게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증인에게 이 체포조 명단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냐라고 물었을 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고 그리고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증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증인의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걸 여쭙는 겁니다. 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국회 정보위 김병기 의원은 2024년 12월 6일 증인이 정보위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직접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과 이재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라고 언론 브리핑을 하였죠. 제가 김병기 의원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보위원장실에서 12월 3일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설명할 때 정보위원장과 원래는 그 정보위 간사가 박선원 의원이셨는데 박선원 의원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전사령부에 항의 방문을 가시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대신 참석하셨고 여당에서는 이성권 의원께서 참석하셨었습니다. 네, 신문상 없지만 제시해서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위 언론 보도 내용은 위 면담에 배석하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진술인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면서 언론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실제 진술인이 위 면담에서 한 발언 그대로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한 말 그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죠. 예, 그렇겠죠.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하나를 지적하신다고 하면 제3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바뀐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 면담하는 과정에 그 양당 간사께서 계속 노트에 제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받아 적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받아 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지금 조사를 받으실 때 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기사를 제시를 하고 이 기사 내용이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증인이 말한 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증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김병기 의원이나 이성근 의원이 정보위원장 면담을 끝나고 나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라고 물어보셨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는 네.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고요. 지금 SBS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네. 그 어쨌든 제목에 보면 네. 대통령 직접 지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기사를 제시하면서 네. 검찰이 네. 이 기사가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증인이- 저한테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 한번 그 조서 관련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지금 갑자기 이렇게 뭘 하나 띄워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를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가감없이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지금 변호인께서 물으시는 거는요. 이 보도 내용이 네. 대통령께서 직접 체포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네. 그 보도된 경위가 증인께서 정보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접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보도가 되는 게 맞냐 그런 취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리어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인용한 것은 제가 보기엔 12월 6일 날 조선일보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실제로 제 워딩으로 얘기한 부분은 지난번 22일 날 나왔던 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이고 대부분 다 간접 화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버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조서의 질문에 보면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말한 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인이 답을 했죠. 제가 지금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된 것인가라는 부분은 SBS의 관련된 기사보다는 당시 민주당의 김병기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성건 양당 정보위 관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발표한 언론 브리핑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부분이니까 신뢰성 있게 가감없이 전달된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3시 30분경 조태용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국정원장, 국정원 제2, 3차장,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비상계엄에 관한 긴급 회의를 하셨죠. 네. 그리고 증인은 이 정무직 회의, 긴급 회의 직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을 다시 찾아가서 독대를 하셨죠. 네. 그리고 그 국정원장에게 피청구인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보고하셨죠. 네. 그 얘기를 들은 조태용 국정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약간 국정원장님하고는 얘기가 달라서 뭐 조금 부분적으로 뭐 최근에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딱 4가지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국정원장께서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아마 이미 해외 출장을 출발하신 줄 알고 국내에 안 계신 줄 알고 1차장인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묵묵부답이셨고 그래서 이게 좀 말씀을 드리겠다 싶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셨고 그래서 방첩사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얘기합시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이게 내일 얘기할 사항인가 싶어서 원장님 최소한의 업무 방향과 지침 주셔야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화하는 소파에서 일어나셔 가버리셨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 다른 간부나 직원들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전파하거나 방첩사령관을 통해 확인한 정치인 등 체포 협조를 위해 임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부 언론하고 조태용 원장님께서 또 이 내용을 찝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시 정보위에서 김병기 의원이 제 대담 얘기를 전달하면서 홍 장관이 혼자만 알고 있었다겠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다시 정보위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정보위 위원께서 이 사실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셨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거 원장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위 면담에서 이미 보고를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앞뒤 콘텍스트를 빼니까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이고 방첩사로부터 어떠한 부분을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제 밑에는 어느 부서장, 어느 간부 또는 뭐 특정한 부분의 직원들을 만들어서 팀을 꾸린다든가 일체 부분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고 저만 알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체의 임무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상황을 여쭙겠습니다. 네. 증인은 검찰에서 그 계엄 당일 22시 53분경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네. 제가 대통령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대통령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보고 드렸다라고 진술했죠. 그렇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불과 20분 전까지 대통령과 함께 있다가 국정원에 복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22시 53분경에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간 줄 알고 증인에게 지시를 했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네. 그 국정원 그 다음 조태영 원장님께서 국무회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대통령이 이미 뵙고 왔다는 말씀도 저한테 안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조태영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다음날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알았죠. 네. 그래서 36강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은 그 22시 53분경 전화에 대해서 아까 그 국무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당시에는 국정원장이 미국에 가 있는 줄 알고 그 국정원장 부재시의 그 직무대리인 1차장인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한두 시간 뒤에 전화할 테니 대기하고 있으라라고 말을 했는데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아까 전화 대기를 하고 있으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 안 했냐.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으니 방첩사를 도와라. 방첩사령관 육사 후배니 방첩사를 도와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말을 했다는데 증인의 워딩과 미묘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어떤가요? 어디 있는 말씀이십니까? 이건 대통령의 말씀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갖고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2시 53분경 전화에 대해서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 안 했냐.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으니 방첩사령관이 육사 후배니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 어떤가요? 대통령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증인에게요. 저한테요? 네. 뭐 일부 유사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싹 다는 누구를 지칭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없으셨다라고 대답을 했고 비상계엄 선포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을 전부 잡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방첩사를 도우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임무는 방첩사가 진행할 것이고 저희는 지원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예. 결국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청구인 측의 그 질문에도 있었는데 증인은 계엄 선포 후에 그 10시 45분경 여인영에게 전화를 했지만 여인영이 전화를 받지 않았죠. 네. 여인영이 바로 리턴 콜이 와서 1분 3초간 통화를 했지만 별다른 말이 없었죠. 여인영이 계속해서 분주하게 통화만 받아놓은 채로 말을 하지 않아서 바로 통화를 종료했죠. 아니요, 물어봤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방 차관에게도 물어봤고 또 여인영 사령관에도 지금 사항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어봤는데 그 여인영 사령관이 저희들도 비상계엄을 모르고 있었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편적인 답변만 하고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방첩사도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어? 라는 궁금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과 통화를 마치고 3분 후인 그 22시 58분경 증인은 여인영에게 전화를 하여 48초간 통화를 하였지만 여인영이 폰만 들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통화를 마쳤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이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계엄과 관련하여 통화를 해보라는 지시는 아니었나요? 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워딩은 없었습니다. 라고 답했죠.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해봐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네. 증인은 아까 2차례나 여인영이랑 통화를 했는데 여인영이 통화를 받기만 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8분 뒤인 23시 06분경 먼저 다시 전화를 하였죠. 일단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건 저고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저니까 제가 전화를 했죠. 네, 증인은 이때 2분 47초간의 통화에서 여인영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2번의 통화에서 여인영이 상황이 분주해서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즈음에서는 그 여인영은 김용과의 화상 그 회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인영이 증인에게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가요? 당시 여인영 사령관이 어떤 분주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전 설명하지 않았고 저는 여인영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데를 듣고 기억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5일 그 아침 7시 50분경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 1차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피청구인이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죠. 예, 사실입니다. 예. 그 증인이 김태효 그 실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 메시지가 증인이 보낸 메시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증인이 이 메시지를 김태효 차장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월 3일 날 물론 특별한 부분에 지시도 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곧 계엄이 해제되고 계엄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하루가 지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두 가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이 이미 철수된 부분이지만 저는 군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군이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여의도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몇 사람들만이 아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지켜봤기 때문에 마치 계엄군이 철수를 하고 계엄이 해제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돌아올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좀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마음의 심경을 말씀하셨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이 대통령님을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내용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 메시지에 대한 김태효 차장의 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증인은 국정원 1차장으로 임명되기 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국정원 특보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선은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국정원장 특보로 증인과 함께 근무했던 김모 공작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예.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은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100억 넘는 대북 공작금을 띄어먹었거나 홍콩에 호화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제가 해외를 담당하는 차장이기 때문에 해외 거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돈을 모아서 위에다가 상납했다는 부분의 얘기까지 네, 증인 묻지 않은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를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셨겠습니까? 어쨌든 그 루머의 주인공이 증인인 건 맞죠? 증인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그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방금 전 증인이 증언하기 전에 이 심판정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증언을 하고 갔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문제된 그 증인의 메모를 여기 화상기에 띄우고 보면서 똑똑히 이것은 기본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형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명단,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어떤가요? 당시 뭐 이미 통화 내역도 나와 있고 통화 시간은 나와 있는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어떤 명단이 있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죠. 네, 다음 질문, 저는 다만 좀 여인영 여쭙겠습니다. 사령관으로부터 시간이 11시 없어서요. 6분에 이야기하는 여인영- 걸 들었을 뿐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당시 증인과 통화할 때 엘리베이터 안으로 오르내리면서 아주 분주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명단을 말할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방첩사 간부들도 체포 명단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체포 명단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널리 알려져 있듯이 방첩사가 출동한 것은 단 두 방향, 국회와 선관위 관련뿐입니다. 증인이 명단에 열거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와 선관위 방향과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뭐 특별한 연관성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은 거고요. 그럼 우리 변호인께서는 그 10명, 10여 명의 명단을 제가 지어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12월 6일만 하더라도 네, 제가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시간상요. 지금 제가 이미 다음 방첩사에서 질문을 똑같은 여쭙겠습니다. 명단이 확인됐다고 언론에 나왔던데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만난 사실 있죠? 김성훈 경호처장 만난 적 있죠. 같이 그때 출석하 있는 증인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김성훈 경호차장이 증인한테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증인이 미안하다, 가른 말을 잘못 탔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성훈 네, 그럼 제가 다음 경호차장이 질문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좀 그만하시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증인의 명단 속에 이제 김어준 씨가 있는데요. 이 그 피청구인 대통령은 선관위만 이야기했고 여론조사 꽃 경우에는 알고 난 다음에 중단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여론조사 꽃 경우에는 그 출동한 인원 자체가 선관위와 관련되어서 선관위, 과천 그리고 관악 그 다음에 연수원 세 곳과 여론조사 꽃 이렇게 여인영 사령관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묶였기 때문에 IT 요원들이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의 이런 명단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변호인님, 제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작전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책임지는 책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도와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뭘 도와줄 건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그때 그 여인영 사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 증인이 생각하는 증인의 경질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단순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복잡한 과정이 있어 조금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12월 5일 날 16시에 국정원장께서 직무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니까 정무직들이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직해 주셔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 인사기획관을 보낼 테니까 사직서를 내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일어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정원장님께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라고 여쭤봤고 국정원장님께서는 네, 아니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럼 우리 인사를 누가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냐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날 10시 한 반경에 국정원장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예, 있습니다. 시간. 그만. 질문 끝났습니다. 반장님, 저희 이게 맥락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가 제주신문 시간을 좀 당겨서 쓸 수 있어요. 예, 제주신문 넣으세요. 그러니까 5분 넣고 나중에 5분 빼겠습니다. 5분 넣으세요. 계속 이야기합니까? 네. 그래서 12월 6일 날은 10시 한 반경에 제가 그 이임식을 간소하게 한 이임 차담회를 하고 난 이후였는데 갑자기 또 원장님께서 방으로 좀 오라고 그래서 방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2차장, 3차장 기술장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원장님 저 이임식 차담회 잘 끝나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니 뭐 이렇게 서두르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무직이다 그렇죠. 그냥 예전처럼 다시 일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농담 삼아 원장님 저 안 잘린 거예요? 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이 얘기는 다른 차장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10시 반에는 다시 이 차장으로 일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지시를 받았고 12월 6일 12시에 제가 정보위원장 간담회를 그러니까 면담을 하러 갔었는데 그 면담회에서 사실은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2월 6일 12시경에 그 정보위원장실에서 면담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대통령께 제청해서 국정원장이 경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오후는 아마 그 정보위에서 얘기했던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도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날 저녁 7시경에 어떤 직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겪다 보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고 제 경질 이유를 유일하게 아시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2월 6일 10시 44분경에 조선일보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한동훈 체포 지시 거부하자 경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제 증인과 다른 정무직들을 함께 불러서 증인에게 오보조라고 물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국정원장이 증인의 말을 들어줄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장이 원하는 대답이 오보인 것 같아서 긴 말하지 않고 맞습니다라고 해주셨죠. 예, 조금 부가해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12월 6일 날 갑작스럽게 다시 일하자 그런 부분이 아마 그 12월 6일 날 아침에 있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관련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금 크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오해받는 부분이 그 조선일보에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리크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법정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조선일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후에 그 정보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이제 의원이 12월 6일 11시 8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했었죠. 그 조선일보의 오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제 말이 바뀐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국정원장님께서도 또 오보라고 그랬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 3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께서 그 12월 6일 날 아침에 저를 이제 같이 일하시지요 라고 한 다음에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 사무실로 돌아온 이후에 전화를 하셔서 조선일보 기자가 오보죠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가 아니고 제가 12월 3일 날 분명히 관련된 사항을 원장님께 말씀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배경 없이 홍 차장 이거 오보죠? 저는
세 가지 이유로 그냥 오보죠. 예, 오보입니다. 라고 했는 게 저 조선일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팩트를 보면 윤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 그 부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국정원장도 거부한 듯, 그 밑에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국정원의 조직과 임무가 없다 등등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팩트가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오보라고 했던 부분은 2월 6일 아침에는 그 보도가 오보였어야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일보에 리크라는 말을 쓰셨는데 네. 누설한다, 유출한다 그런 뜻을 그렇습니다. 쓰신 거죠? 예. 그렇게 좀 표현을 고치시고요. 증인이 제시된 메모가 여인영이 불러준 명단이라고 하면서 검찰에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위 메모는 증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 아까 그 보좌관이 작성했고 옮겨 적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아까 뭐 답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방금 올려놓은 거 잠깐만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까 물어보셨던 거에 그럼 검거 요청과 위치 추적이 같은 거냐? 방금 보면 검거를 요청하는데 그 검거 요청의 하나가 위치 추적이었다라고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이 적혀져 있는데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공간 마당에 주차된 차 옆에서 이 메모를 여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는데 이 명단을 쭉 들으면서 이거 미친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명단을 다 듣긴 들었다라고 진술했죠. 네. 이 메모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좌관에게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했습니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적은 메모는 너무 날려 적어서 보기 힘들어서 제가 구겨버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했죠. 네. 증인 이 메모 작성한 보좌관이 누군가요? 제시 자료는 아직 채택이 안 된. 아니 아까 동의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물어봤는데요. 제가 뭐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신분을 공개할 수 아니에요.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 메모의 보좌관은 이런 메모를 들은 적도 없고 메모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보좌관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아까 뭐 빼고 다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 속에 127의 2는 포함이 안 됩니까? 지금 보여주시는 게 127의 2인가요? 127의 2 홍장원 명단 메모. 메모가 아니라 그 보좌관 진술서입니다. 보좌관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띄워놓으신 부분은 저 부분은 저희가 부동이에요. 지금 그러면 알겠습니다. 127의 2는 인정하고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그다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39-1을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까? 139-1은 지금 채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철회하고 이 보좌관을 청구자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세 명 다 이렇게 진술했습니까? 그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까? 보좌관이 증인은 작성한 게 제가 없다고 증인이 아니지 말씀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긴 했네요. 그렇죠? 자, 증인은 명단을 듣다가 미친놈이구나 하고 메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굳이 다시 보좌관에게 이 메모를 정리해서 작성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미친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좀 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혹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증인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갑니다. 네? 네, 계속 진술하시죠.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저는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서 뭘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이 명단을 주면서 체포 검거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게 여사령관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네. 한번 다음 이 명단 한번 쭉 질문 읽어보십시오. 어떤 여쭙겠습니다. 느낌이 드나?
증인은 이 증인이 이 메모의 우상단에는 16명이라는 글자, 이건 지금 삭제가 되어 있죠. 원래는 14명, 16명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네, 제가 말씀드린 질문하겠습니다. 이 메모를 제출한 것은 12월 11일 검찰 조사가 마치고 나서고요. 이건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박선원 의원실에서 제공한 것이고요. 이 명단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12월 6일 날 증인이 정보부에 가서 그 진술을 하셨고, 박선원 의원이 이 김어준 뉴스공장은 12월 12일입니다. 여기에 제공된 이 명단에는 14명과 16명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12월 6일 날 박선원에게 이 명단을 제공했을 때는 왜 14명인지 16명인지 특정되지 않다가 우리 변호인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날 그 여인영 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에 적다 그만뒀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듣기는 들었죠. 그러니까 기억은 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억에 있는 내용을 옮기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14명인 것 같기도 하고 16명인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바로 다 받아 적었으면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질 건데, 중간에 제가 적으면서 뭐 조금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나중에 복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라 그러면서 왜 다시 복귀했냐. 아무리 그래도 일단 지시를 받은 부분이고 사령관에게 들은 부분이니까 그 정리는 좀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그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그 명단을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 다 이름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이 진술대로 여인영이 증인에게 명단을 불러줬다면 당시에 급박하고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을 텐데, 네. 그럼 사람 이름을 쭉 불러줬을 텐데 네. 전 헌법재판관,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노총위원장 그렇죠.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름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옮겨 적은 거라고 했죠. 사실 저는 그러면 이 명단은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아니죠.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시는데 저 그냥 사실만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1번 그리고 받아 적었다. 받아 적었는데 그 어두운 곳에서 서서 전화를 받으면서 빠르게 받아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 더구나 제 질문은 사람 이름을 이름이 아니라 왜 직책으로 써 있었냐 이걸 여쭌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옮기면서 생략하시죠. 네. 그 옮기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김용수가 시간이 갑니다. 예, 메모 옮겨 하단에 적는 과정에서 메모 하단에 1조 2조 축차 검거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조사 검거를 요청 위치조과라고 써 있었는데, 중요도에 따라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조사를 했는데, 그럼 1조 2조 축차 검거라고 했는데 1조와 2조가 누군지는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네. 1조와 2조를 1조, 2조로 나눠서 축차 검거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명단을 볼 때는 1조가 누구, 2조가 누구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그냥 명단을 쭉 불렀습니다. 네, 증인은 방첩사 내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그럼 이걸 불러준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걸 몰랐을까요? 12월 7일 날 대통령실에서 증인하고 여인영하고 사이에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뭐 해명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모릅니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한 바 없고 대공수사권은 간첩 정리 취지에서 나온 얘기라고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밝혔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증인이 대통령이나 여인영하고 통화할 당시에 간첩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간첩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네. 증인 국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을 만큼 대통령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 사이에 대통령 보고를 한 4차례 하셨다 그랬는데 증인의 대통령에 대한 그런 마음이 대통령한테도 전달이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비상계엄 발표 보고 국정원장을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락이 안 됐다 그랬죠. 네.
그때 혹시 국정원장이 대통령실에 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있을 거라고는 혹시 예상을 하셨어요? 어느 시점에서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에 대통령이 나와서 비상계엄 하기 전에 국무위원들 모아가지고 심의를 했을 것이다. 말씀드리면은 원장님은 다음날 오전에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출장 계획이 있었고요. 저도 그 다음날 김포공항에서 9시 비행기로 해외로 나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방금 정말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는데 제가 직접 못 받아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는데 제가 그 보안폰을 보좌관들이 맡긴 것도 그 다음날 출국 준비를 할 때 통상 보안폰은 국내에 두고 갑니다. 예. 그 조사 내용에서 봤습니다. 그 대통령이 청구인 그 증인한테 전화한 시점하고 조태영 원장한테 그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전화한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8시경인데 증인한테 먼저 했을지 조태영 원장한테 먼저 했을지는 지금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게 조태영 원장이 국내에 있다는 걸 알았더라도 내일 그 다음날 그 미국 출장 그 예정이 무슨 CIA 국장 만나는 일정 아니었나요?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뭐 알려져 있던데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그 일정 때문에 원장한테는 이 얘기를 못하고 증인한테 전화했던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던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조태영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원장님 제가 대통령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증인 그 조태영 원장한테 이 계엄 선포 언제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건 왜 물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답도 조금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이때 이거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증인은? 하여튼 제가 1년 이상 충심으로 우리 국정원장님을 잘 모시려고 노력했는데 12월 3일 전과 12월 3일 이후에 조태영 원장님은 다른 분 같다고 느꼈습니다. 증인 검찰에서 한 얘기 중에 조태영이 증인으로부터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도 왜 전화했는지 묻지도 않고 아무런 말이 없었고 이재명 한동훈 체포 얘기를 할 때도 증인의 말을 듣기 싫어하거나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조태영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짐작하세요? 3, 40년 정도 주식 생활한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상황이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굳이 그 말을 이 자리에서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성은 두 가지잖아요. 조태영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경우하고 몰랐을 경우하고. 12월 3일 그날 이후로 조태영 원장님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도 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워딩 이게 뭐 싹 잡아들여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 사람이 이런 목적은 없었어도 그걸 지칭하는 뭐 대명사 같은 것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 조태영이 증인이 아마 아시기로는 그 조태영이 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그 내용은 아마 모르시죠? 최근에 경찰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의 내용을 진술하셨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제 국정조사 1월 22일이죠. 그때도 오전까지는 조태영이 증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을 뭐 전혀 완전히 부인하가 오후에는 방첩사 도우라고 전화한 사실은 보고받았다.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 얘기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그 부분은 여전히 부인하고 그랬죠. 국회에서. 그런데 그 전에 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조태영이 조사받으면서는 뭐 같은 취지로 얘기하기는 했어요. 방첩사 도우라고 지시받았다는 보고는 받았고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얘기도 했는데 이 얘기가 맥락이 대통령 방첩사 도우라는 지시하고 연결된 얘기가 아니었고 한참 중간에 띄어가지고 이거는 무슨 시중에 떠도는 얘기 전달하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대통령 지시하고 연결시킬 생각을 못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해요. 그 얘기도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증인이 당시에 조태용한테 보고할 때 그 보고한 내용과 맥락을 가능하면 워딩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할 정도로 중간에 이야기들이 많이 끈 게 아니고 딱 네 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님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아마 해외 출장을 이미 출발하셔서 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 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나 봅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최소한의 방침과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을 주어야죠 하는 그 부분이 답니다. 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혼자 4마디 5개 문장이군요. 그 4마디 5개 문장 이외에는 뭐 원장님의 특별히 말씀드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갑자기 이렇게 헷갈리거나 중간에 뭐가 들어가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첩사 도우랍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답니다. 이 얘기하고 조금 뜸을 들이긴 들이셨어요? 뭐 뜸을 들인다고 해도 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서로 뜸을 들이거나 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이런 지시를 받고 원장님하고 좀 추가적인 부분으로 상의를 하거나 아까 저기 변호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제가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휘관의 의지가 최소한 어떤 부분인지를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줬던 부분인데 원장님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걸 보면서 더더 당황하긴 했습니다만 뭐 굳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계엄당의 국정원장 그리고 1차장, 2차장, 3차장 그리고 기조실장 등이 참석하는 정무직 회의는 23시 30분경부터 10여 분간 진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는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40여 분간 진행이 됐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까지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일단 11시 30분의 정무직 회의는 원장님께서 소집을 하셨고 그 원장님께서 아마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간 동안 2, 3차장과 각 차장 산하의 부서장들을 비상 소집해서 정무직 회의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받기 위해서 산하 부서장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분까지 아니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정무직 회의 때 원장님을 뵙고 다른 차장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렸고 바로 이어서 그 원장님께 방금 대통령님의 지시와 연영사령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독대 보고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빠른 시간에 끝나고 그 원장님실에 관련된 보고를 하러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도 5분 더 이어하겠습니다. 5분 더 주세요. 네. 그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방금 소추인단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회의 직후에 보고를 드렸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아니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문이 끝나고 답해 주시죠. 네. 증인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시기에 대해서 12월 11일 검찰 조사 때는 정무직 회의 후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를 마치고 다시 올라가서 독대를 했다라고 했다가 맞습니다. 1월 22일 국조특위 오전에는 정무직 회의에서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 있냐 정무직 회의에서 말을 했다고 했다가 국조특위 오후에는 정무직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서 정무직 회의가 종료하고 나서 독대를 했다라고 진술이 변했는데 도대체 언제 보고를 한 겁니까? 예, 변호인님 그거 물어봐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와서 핵심만 말하시죠. 언제 보고를 했다는 것인가요? 제가 22일 날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언제 보고하셨냐고요? 일단 제가 오전에 얘기할 때는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화를 받고 지시를 받은 다음에 11시 06분에 방첩사령으로부터 잠시만요, 증인. 그게 증인의 진술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해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언제 보고를 하셨는지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정무주개가 끝나고 산하부장하고 간단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독대 보고를 원장님께 신청해서 그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 증인은 그 명단을 듣고 나서 어떻게 감히 그렇게 체포를 하러 다닐 수가 있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마치 증인의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 체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하셨는데요. 여기 조서를 보시면 증인이 진술한 조서입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했음에도 조태영 국정원장이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원장님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을 주셔야죠 라고 말씀드리니 박차고 나갔다고 했죠. 증인은 신념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조태영 국정원장이 별 반응이 없어서 안 한, 증인의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인님,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네, 뭐 그렇게 제 진술이 바뀐 신념에 걸 대해서 꼬집는 했다고 겁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네, 다음 사항 저희들도 다 조직을 여쭙겠습니다. 운영하고 증인은 있는 작년 분이기 12월 4일 오후 4시경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하여야 한다, 이재명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아니, 없습니다. 만나라고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 야당 대표하고 통화 한번 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증인의 제시된 인터뷰에서 제가 용산 대통령실의 의견을 개진하고 국정원장에게는 이재명 대표와 통화해볼 것을 권유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라고 했죠. 예. 조태영 국정원장은 계엄이 있었던 엄중한 시기에 증인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증인을 경질하기로 마음먹고 대통령에게 증인의 사표를 받아야겠다라고 했다는데 어떤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태영 원장님 마음인데. 예, 증인이 경질된 이유가 그 체포를 하지 않아서 경질되었다는 건 증인의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